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오늘은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안나 까레리나의 법칙을 중심으로 톨스토이의 작품 안나 까레리나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또한 19세기와 현대 러시아 부부의 세계도 엿보려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2019년 통계를 보면 러시아 이혼율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기준으로 65%에 달합니다. 거의 세계 탑3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러시아 기혼 남성의 75%가 이례적인 외도를 포함해서 불륜을 경험했다는 통계에서도 보듯이 러시아 부부의 세계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기혼남의 경우 36.9%, 즉 4명 중 1명이 외도를 경험했다는 2015년 통계를 보고 놀란 경험이 있는데요. 러시아 수치를 보면 오히려 위안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도 드네요. 또 러시아 기혼 여성도 25%가 외도를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례적인 만남을 포함해서 주기적이거나 지속적인 관계도 포함한 수치입니다. 러시아 부부의 불륜 상대를 나타낸 통계도 재미있었는데요. 러시아 불륜남의 상대녀는 60%가 기혼녀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불륜남의 20%는 한 명의 내연녀를 두고 있었죠. 러시아 불륜녀 상대남은 거의 70%가 유부남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러시아 불륜녀의 44%는 한 명의 내연남을 두고 있었지요. 이런 부부의 상황과 심리를 깊이 있게 파헤친 작가가 19세기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레프 톨스토이입니다. 가정소설이자 사회소설, 심리소설로 19세기 러시아 사회와 가정의 문제를 다룬 소설이 바로 안나 까레리나죠. 1878년 발행된 러시아판 안나 까레리나의 첫 페이지입니다. 톨스토이 백작이라는 지은이가 나와 있고 8부작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발행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의 표지들입니다. 안나의 이미지가 아름답게 나와 있습니다. 안나 까레리나의 첫 문장은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라고 시작합니다. 이 문장은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안나 까레리나의 법칙으로 명명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제르드 다이아몬드는 총균세 제9장 선택된 가축화와 안나 까레리나의 법칙에서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은 모두 엇비슷하고 가축화할 수 없는 동물은 가축화할 수 없는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라고 번역시켜 인용하였습니다. 제르드 다이아몬드는 이 장에서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려면 수많은 요소들이 성공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톨스토이가 말하려 했다고 설명합니다. 즉 서로 성적 매력을 느껴야 하고 돈, 자녀 교육, 종교, 인척 등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합의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어긋난다면 나머지 요소들이 아무리 성립하더라도 그 결혼은 실패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죠. 제르드 다이아몬드는 안나 까리나의 법칙을 인류사에 확대 적용해서 가축화에 적합해 보이는 수많은 대형 야생 포유류가 가축화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야생동물은 한 번쯤 가축이 될 기회가 있었지만 마지막 단계까지 가서 마침내 가축이 된 동물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라는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으로 총균세 9장의 논의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저는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안나 까린나의 법칙에 대한 설명에 의문이 듭니다. 과연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설명한 것처럼 톨스토이는 자신의 첫 문장을 통해 결혼 생활이란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만 어긋나도 파탄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설명한 안나 까린나의 법칙은 과연 결혼 생활의 성공과 실패에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상 제가 아는 대다수의 부부들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 한 가지만 맞아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톨스토이가 안나 까리나에서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이유가 다르다라고 말한 것은 말 그대로 불행한 가정이 이유가 다르다라고 해석해야지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해석한 것처럼 결혼 생활의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한 가지만 어긋나도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닐까요? 게다가 안나 까레리나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가정들은 행복하지 않아도 결혼 생활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국으로 끝난 것은 안나와 까레닌 부부뿐입니다. 그러면 안나와 까레닌이 남들처럼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으며 정말로 결혼 생활의 중요한 요소들 중 한 가지가 어긋나서
결혼이 파국을 맞은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1855년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 열차 개통에서 이 작품의 모티브를 얻었다고 합니다. 지필 배경으로 언급되는 것은 톨스토이 영지가 있던 툴라 지역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워 그 때문에 아내가 철도에 뛰어들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투르게네프를 좋아했던 톨스토이 여동생 이야기도 지필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톨스토이 장인 베르스와 투르게네프의 어머니와의 연인 관계입니다. 톨스토이 장인 베르스는 투르게네프의 어머니 바르바라 루토비노바와 불륜관계였습니다. 투르게네프의 어머니는 스웨덴으로 가서 그의 딸까지 낳았다는 사실도 지필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톨스토이 여동생 마리아 톨스타야의 모습입니다. 톨스토이 여동생 마리아는 17세에 결혼해 4명의 아이까지 두지만 투르게네프를 사모해 이혼하고 외국으로 떠납니다. 그 후 스웨덴에서 자작을 만나 혼의 자식까지 낳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도 실패하자 나중에 수녀가 됩니다. 톨스토이가 말년에 가출했을 때 그 여동생에게 가려고 했으나 아스타포보 역에서 사망한 것이었죠. 19세기 러시아 상류 사회는 그토록 많은 불륜과 내연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품 속에 언급된 안나의 결혼 생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안나는 20살 연상의 고위 관료인 남편 까르닌과 8살짜리 아들 세료자와 함께 화려한 귀족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브론스키를 만나 불륜에 빠지게 되죠. 이 작품의 또 다른 주인공들은 레빈과 키치입니다. 레빈은 톨스토이의 알터에고이자 낙항양 이상주의자죠. 키치는 안나의 올케이 동생으로 브론스키를 좋아했지만 레빈과 결혼하게 됩니다. 브론스키는 키치를 좋아하다 안나가 나타나자 안나와 연인관계가 되죠. 안나의 오빠 스티반은 아이들의 가정교사와 불륜을 저지르고도 다자녀의 어머니이자 자기보다 한 살밖에 젊지 않은 아내에게만 빠져있지 않았다고 이제 새삼스럽게 그것을 후회할 수는 없었다. 다만 아내의 눈을 좀 더 재치있게 속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죠. 그리고 이후에도 스탁의 연문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자리, 어느 모임에서나 환영을 받습니다. 데이비드 리스먼의 사회적 성격 분류에 따르면 타인지향적 인간이죠. 이런 오빠와 달리 안나는 모스크바에서 만난 브론스키와 사랑에 빠지고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남편과 사교계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안나와 까레린 부부의 결혼이 파경을 맞은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모스크바의 기차역에서 브론스키를 만난 안나의 첫 느낌은 따뜻하다, 따뜻하다 못해 뜨겁다는 것이었고 브론스키 또한 안나의 생생한 표정과 강하게 빛나는 잿빛 눈, 미소를 띤 붉은 입술에 끌리게 됩니다. 둘 다 첫눈에 서로에게 성적 매력을 느낀 것이죠. 거짓과 위선, 가장으로 점철된 귀족사회, 사교계, 그리고 정략 결혼으로 출발한 결혼생활에서 성적 매력을 느껴 유발된 감정이나 사랑이란 19세기 러시아 사회에선 애초부터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감정은 안나가 기반하고 있는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더라도 그 감정을 솔직히 드러낸다는 것은 더더구나 안나가 속한 러시아 상류 사회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끔찍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귀족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사랑과 연애에 기초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정략 결혼을 한 상황이고 모두가 성적 매력과는 무관한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부인이 유혹에 사로잡혀 사랑 찾아 가정을 깨려 한다면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유혹에 기반한 사랑이란 결혼 생활에서 금욕을 강조했던 톨스토이가 금기시한 욕정일 뿐이었습니다. 육체 관계에 대한 톨스토이의 부정적 태도는 안나와 브론스키의 정사 후에 서술된 브론스키의 감정 묘사에서도 드러납니다. 브론스키는 정사 후에 안나에게 살인자가 자기가 죽인 시체를 보는 것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가 죽인 시체야말로 그들의 사랑이었고 그들 사랑의 첫 단계였다고 서술합니다. 살인자는 자기가 죽인 시체에 대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면서도 그 시체를 감추기 위해서는 난도질해야 하며 또한 살인행위에 의해서 얻은 것을 끝까지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브론스키는 안나에게 키스를 퍼붓게 됩니다. 사랑의 완성이자 생명을 잉태하는 행위일 수 있는 육체적 결합이 생명을 소멸시키는 살인행위로 비유된 것입니다. 파경의 또 다른 이유는 안나의 감정을 눈치챈
남편 까레닌이 한 행동입니다. 까레닌은 안나에게 충고할 생각을 하는데 그의 충고는 첫 번째로 여론과 예의관념의 의식을 설명하고 둘째로 결혼의 의미를 종교적으로 설명하며 셋째로 필요하다면 아들에게 불행이 닥쳐올지도 모른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감정을 다독이고 겉으로라도 자신의 사랑을 확인시켜 안나의 마음을 되돌려야 하는 제스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때에 충고부터 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안나는 자기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만 사교계에서 눈치를 챘기 때문에 마음에 걸린다 이 말씀이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의 충고로 인해 남편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체면과 지위뿐이라고 생각하던 안나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결정적으로 놓치게 됩니다. 안나의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혐오감이 증가하고 브론스키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는 결과를 낳은 거죠. 안나의 결혼이 파경에 이른 세 번째 이유는 안나가 자신과 브론스키의 관계를 남편에게 공공연히 고백한 것입니다. 브론스키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임신한 안나는 브론스키가 출전한 경마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난 그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난 그분의 애인이에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느 부인들처럼 정부와의 관계를 숨기지 못하고 대놓고 고백을 한 것이죠. 이 고백으로 브론스키와의 관계가 기정사실화 되어버리고 남편과의 가장된 가정생활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발설된 것은 기정사실이 되어버리니 상황은 어쩔 수 없는 파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저는 그 고백에 대한 안나 까레닌의 반응 또한 파국의 또 다른 이유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나의 말을 들은 남편 까레닌은 어째서 그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이런 관계를 남들처럼 감추지 못하고 밝혀버렸는지 괴로워하면서 가능한 한 모든 수를 고려해보기 시작합니다. 까레닌이 생각한 경우의 수는 결투, 이혼, 별거, 비밀 유지와 현 상태 유지였습니다. 그가 먼저 생각한 것은 19세기 상류층 남성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결투입니다. 그러나 까레니는 죄를 지은 아내와의 관계를 결정하기 위해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면서 헛된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단정해버립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표면상의 체면만을 요구하고 결투를 신청하지 않았던 까레닌의 선택은 나중에 까레닌 자신에게도 큰 회한으로 남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한 것은 이혼입니다. 당시 러시아의 이혼법상으로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남편이나 아내의 육체적 결함이나 5년 이상 행방불명일 때, 남편이나 아내의 간통에 대한 죄증의 제시가 있을 때입니다. 간통에 대한 증거는 직접적인 방법, 즉 주로 증인들로부터 얻어진 것이 아니면 안 되었습니다. 아니면 쌍방의 합의에 의한 간통 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소란을 최소한도로 그치게 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혼을 하게 되면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를 끊고 애인과 결합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세 번째로 선택한 것은 별거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혼과 마찬가지로 아내를 브론스키의 포옹으로 내던져 버리는 격이었기 때문에 또한 거부합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사건을 세상의 비밀로 붙여둔 채 그들의 관계를 끊도록 온갖 수단을 강구하고 아내를 벌하기 위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의 곁에 붙잡아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훌륭하게 처리되고 관계도 이전으로 돌아가겠지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안나는 브론스키와의 사랑을 위해 자신의 과거와 미래, 아들까지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남편 까레니는 그녀가 갈구한 사랑과 열정 대신에 충고를 하고 체면을 내세운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안나가 브론스키의 아이를 낳다가 죽을 고비를 맞자 까레니는 안나를 위해 아들까지도 포기하고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저 사람은 그 사내와 어울리겠지. 그리하여 1, 2년이 지나면 사내한테 버림을 받든지 자기 스스로 다시 다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교회법은 이혼을 하더라도 여자는 전 남편이 죽을 때까지 재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나는 까레닌이 이혼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브론스키와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그의 정부밖에 될 수가 없었죠. 게다가 브론스키는 가정생활을 도무지 몰랐으며 결혼이라는 것은 그에게는 단 한 번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안나와의 관계가 공견하게 드러나게 되자 안나와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러시아를 떠나 이탈리아에 머물면서 꽃의 아름다움에 끌려 그만 그것을 따서 쓸모없게 만들어 놓고는
시든 꽃에서 이전의 아름다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과 같은 심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게 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런데도 브론스키는 안나가 낳은 자신의 딸에게 까레닌이라는 성 대신에 자신의 성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며 안나에게 까레닌과의 이혼을 계속 요구합니다. 결국 안나는 브론스키와 불안한 관계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죽음을 떠올리며 그렇게 하면 그 일을 처벌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아니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라고 결심하죠. 결국 기차 바퀴 아래로 뛰어들어 생을 마감합니다. 안나의 죽음은 안나와 전혀 관계없는 인물인 레빈의 이부형 세르게이와 안나를 미워했던 브론스키의 어머니에 의해서 언급이 되는데 브론스키의 어머니는 그 여자는 죽을 때까지도 그런 지겹고 비천한 그 방법을 골라서 죽었다고 혐오스럽게 말합니다. 고리끼는 톨스토이가 여성에게 뿌리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여성을 학대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는데 그래서인지 작품 속에서 파멸한 사람은 안나뿐입니다. 모두가 거짓과 허위로 가득 찬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안나는 유혹에 휩싸여서 사랑을 고백하고 가정을 깨뜨린 것에 대한 참혹한 결과일까요? 까레니는 안나에게 쓴 편지에서 가정이란 일시적인 기분이나 자유의지 혹은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지은 죄에 의해서 파괴될 수 없다라고 밝혔듯이 결국 톨스토이는 불행한 가정도 유지되어야만 하며 그 이유는 제각각이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에서 보듯이 결혼 생활이란 제르 다이아몬드가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중요한 요소로 제시했던 성적 매력, 돈, 자녀, 종교, 사회적 지위, 인척 등 이런 것들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맞아도 유지되며 오히려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맞물려야 파탄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21세기 한국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복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 어긋나면 그 나머지 요소들이 모두 성립하더라도 결혼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단정한 안나 까리나의 법칙에 대한 의구심이 드네요. 어쨌든 러시아든 한국이든 19세기든 21세기든 부부의 세계는 복잡하고 오묘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도나 불륜, 사랑과 로맨스 등의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를 통해서 러시아 부부의 세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와 함께 해주세요.